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 취임한 지 딱 일주일이 됐는데요. 앞으로 유승민 대표 시대에는 새누리당 정책과 비전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늘은 새누리당 쇄신파 거목 정택은 새누리당 서울 성북갑 당협위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근데 네. 거목은 아니고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네. 낮은 자세로 새롭게 개혁들을 모색하고 정치권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네. 소개는 원래 이렇게 창대하게 저희가 합니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세요. 예. 네. 자주 출연하셔서 뭔가 좀 새누리당의 변화와 정책, 혁신 의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아니, 저도 자주 출연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언론에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특히 이제 새누리당 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당의 입장과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지구당 위원장 복귀하는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정치활동하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꼭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지혜롭게 하면서도 정책의 방향이나 정치의 변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당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새누리당의 혁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두원, 정태근조가 상당히 당을 바꿀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몇 개월 흘렀지만 뭔가 좀 유승민 대표 체제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청와대가 완전히 어려움에 있는데도 새누리당이 뭔가 큰 역할을 못했던 것 같은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복당해서 다시 들어와 본 새누리당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복당하니까는 뭐 그때 마침 이제 정도원 의원께서 이제 무죄가 네. 최종 확정돼가지고 뭐 정정 브로더스의 복귀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팟짱에서도 언급하고 그랬었는데요. 문제는 그 지난 16대부터 새누리당에 이제 소위 혁신적인 흐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래연대라든지 수요 모임이라든지 특히 이제 18대 때는 민번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쇄신파들이 모였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제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도원 의원 그리고 저만 가지고 지금 당장 그 당의 이제 새로운 혁신의 흐름들을 만들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당 전체가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야 했던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아 이건 아니다라는 문제 의식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고 그런 점들이 이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저는 이제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다만 특히 새누리당 같이 보수 정당 내에서 혁신 그룹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그 여야 간의 그 합리적인 타협도 잘 이루어지고 또 국정의 변화도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 전체의 변화 앞서서 네. 새누리당 내 혁신 그룹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펴서 당의 정책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또 추진을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은 서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가면서 그 일단 그간에 많은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공감의 폭을 높이는 그런 작업부터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청와대에 쓴소리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인사 개편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고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체 청와대에 대해서 뭔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새누리당이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신호탄이 올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감의 폭을 넓혀가면서 차근차근 혁신의 기운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승민 대표 체제에서의 혁신 방향 은 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막연히 말로써 이제 청와대와의 관계 정상화 또는 당이 주도하는 정책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거고요. 네. 첫 번째로는 새누리당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 뭐 성장을 고민하는 네. 그러니까 정책 기조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네. 또는 이 갈등이 상당히 그 지금 심화돼 있는 곳. 그래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자세를 갖고 거기에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소위 정책 입안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이 유승민 체제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 정책 입안을 보완해 줘야 되고 필요할 때는 주도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냉철하게. 네. 이것이 저는 그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청와대가 정치의 중심이라는 데에서 당이 정치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들을 썼는데요. 네.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국회가 실질적으로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와 청와대가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있지만 네.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이뤄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면 네. 실제로 그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이 정치의 중심이다라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국회가 실질적으로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가져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서 기존의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과감히 평가를 좀 해야 된다. 유승민 대표 체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존의 박근혜 정부 정책 중에 좀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좀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실 기초연금부터 시작된 정책들 뭐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갈 것처럼 보였지만 전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도 전부 뭔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두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일단 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사실상 진척이 없었다. 그래서 김종인 장관 같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라고 네.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단순히 민주화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그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그 국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의 경제적 행위가 가능하고 소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 민주화의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당시의 공약과 관련된 복지 네.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이미 이제 주저하다시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복지 공약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한 131조 정도 들어간다고 추계가 됐었고요. 네.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건 약 162조 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인수위 때에 한 135조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는 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대기업들이 뭐 탈루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세출을 조정한다든지 네. 이러면 가능할 것이다. 증세 없이도.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증세 없이는 현재 상태의 복지 수준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예상했던 세수만큼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 결손분이 한 11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어떤 수준에서 가져갈 건지. 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후퇴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세출과 관련해 가지고 조정할 부분이 없는 건지 예를 들면 SOC 산업 같은 부분들에 대한 지출 부분들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증세부터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 늦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증세 없이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2년 넘은 시간을 소요한 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네. 하지만 그래도 깨달은 것이 확인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김무성 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워딩을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출 구조의 혁신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여기서 복지 사실 뭐 이게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사실 복지 과잉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줄일 복지도 없다. 기껏해야 애들 밥 한 끼 먹이는 거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무상보육이라는 말도 사실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봐야 뭐 기본에 해당하는 거 말고 나머지 무슨 뭐 특수활동비인가 이런 것도 다 내야 되는 거니까요.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복지란 말도 사실은 무상보육이란 말도 사실은 이제 적합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게 복지 수준이 굉장히 과잉돼 있는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더 줄일 게 없다면 여기서 세금을 더 걷는 방식밖에 없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세금을 더 과세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좀 짚고 싶은 내용들이요. 네. 일단 조금 전에 우리 장윤선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수준의 복지를 후퇴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저희가 이제 GDP 대비해서 사회 그 복지 지출 비중이 한 10%가 조금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OECD 국가의 보통 한 21% 정도 수준의 한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출산율도 세계 밑에서 세 번째죠. 조그만 나라 마카오나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우리 1.13명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경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이제 노인 가구나 1인 가구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라든지 노인 자살률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수준의 복지를 줄이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점들은 뭐냐면은요. 그간에 우리가 이제 너무 복지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이 복지 비용 지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4.8%에서 2010년에 9%, 네. 그리고 2013년에 10.2%. 그래서 연평균 사실은 복지비 지출 증가 속도가 한 12% 정도 됩니다. 네. OECD 평균이 한 6%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경환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복지 수준을 유지하면 2040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우리도 OECD 국가의 지금 평균 그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수준인 한 22% 정도까지 갈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야 간에 있어서 현재의 복지 수준은 유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정도의 합의는 저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전제하에서 복지 체계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논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세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전체 우리가 지금 사회 한국 사회 수준에서 예를 들면 지나치게 SOC 사업이 많다라든지 또 예를 들면 국방예산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지출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세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낭비적 요인이 없는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증세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유승민 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성역이 없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사실은 세제를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그 세수의 3대 축이 되는 것이 이제 소득세, 네. 부가가치세, 법인세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야당에서는 법인세만 갖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그 세수 추계를 보니까 소득세가 지금 부가가치세를 앞섰어요. 그래서 이전에 2008년도에 법인세를 3% 내려서 22%로 내린 측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네. 저는 세제 개편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적으로 그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22%인데도 실효세율을 검토해 보면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20% 이하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를 올리는 문제,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문제, 네. 이 문제는 시급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당장이야 2월 세법 국회에서 입법부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서 네. 세제 개편은 좀 긴 안목을 보고 올해 안에 이제 그 정기국회 때까지 하면 될 텐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요. 네.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사실은 세제 개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증세가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증세하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방향들에 대해서 공감을 얻어내면서 천상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네.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세제 개편은 적어도 내년 총선 이전에는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다 이런-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불필요한 감면제도 같은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미 이제 그 소득세가 한 11조 정도 증가하는 속에서 법인세가 한 2조까지 정도뿐이 안 올라갔기 네. 때문에 법인세도 뭐 그 원상복귀는 아니어도 일부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앞서 현재 복지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여야 간의 어떤 합의부터 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그 최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상보육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다 열어놓고 좀 그 얘기를 해보자 이런 것이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뭐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이제 계속했는데요. 이를테면 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조차도 합의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당 안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과연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한다는 여야 합의가 가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증세보다 어려운 거는 이미 시행한 것을 뺏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께서 뭐 그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가는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고요. 네. 그리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지방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육 문제, 영유아 보육 문제는 사실 그걸 0세부터 확대하기로 한 게 네. 지난 2011년에 황우려 대표 체제가 등장을 하면서 검토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그다음 총선 끝나서 네. 확정을 지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19대 국회의원들이 확정을 지어서 네. 진행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현재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도 좀 냉철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후퇴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당연히 세수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증세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을 후퇴시키고 조정하자라는 것보다는 지금 것은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이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죠. 네. 의원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기본 전제를 좀 깔고 현재 복지 수준은 유지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수준에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새누리당 안에서 이렇게 늘 있어서 그게 논의의 쟁점을 흐릴 때가 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는 또 보수 언론 중심으로 선별적 복지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윤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기본 복지에는 충실하되 그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은 분야별로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은 찬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 논쟁을 또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별적 복지로 가자는 주장의 핵심은 더 이상의 증세 부담을 지우지 말자라는 그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 축소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보수 일각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네. 저는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정책을 논하기 위한 의원총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18대 국회 후반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정책위 부의장도 했었고 같이 탈당한 김성직 의원도 네. 정책위 부의장도 했었고 또 정두원 의원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쇄신파들이 당에서 정책 논쟁을 엄청나게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을 위한 법안, 원자력 법안, 나중에 소득세법 개정 법안, 네.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 법안.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의총에 들어가서 그러면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는 데에서 줄어들 수 있는 예산이 얼마고 그것이 효과가 얼마인지를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 수치를 그렇죠. 놓고. 네. 보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0세부터 2세까지는 독일을 제외하고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이제 지원금을 주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무상이다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거는 무조건 선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개개의 정책들을 바꿨을 때 예산을 얼만큼 줄일 수 있고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8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열심히 했어요. 왜? 네. 그 당시에 이제 쇄신파 그룹들이 거의 매주 만나서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저는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네.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당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야당에서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 개혁 방안을 봤더니만 거의 뭐 새누리당 방안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새정치민주연합 방안. 새정치연합 방안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언론에 이제 뭐 선별 복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네. 뭐 이제 보도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 개개의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쟁을 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네. 이것들을 시급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국회 안에 치열한 토론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전, 언어를 통한 공중전은 굉장히 자주 하고 막 격하게 진행이 되지만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 협의를 해서 정말 그 국민들에게 어느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잘 꼼꼼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훅 가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여야 모두 좀 19대 때는 특히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그리고 사실은 더 많은 복지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너무 살기는 어렵고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청소년들 그 청년들 실업 문제도 정말 심각하고 노인 빈곤 심각하고 또 여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고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실제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또 부가가치세 소득세 전체에 놓고 이 세법 전체 세제 개편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법인세의 경우는 좀 올리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요. 네. 이 세법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참 조심스러워요. 결국은 가장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이제 김종인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가장 저항이 큰 세금도 부가가치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도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18대 말기에 이제 소득 3억 원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율을 올렸죠. 네. 처음에는 사실은 2억 원으로 하려고 그러다 그래서 아마 지금 2억 원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과표가 2억 원 이상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갔을 텐데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율을 높이는 문제 네. 뭐 이렇게 검토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사회적 이 조세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없기 때문에 네. 전 국민에게 고루 부담하는 이 부가세를 올리자라는 문제를 쉽게 꺼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단계적으로 국민들이 부자들이 더 많이 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그런 속에서 사회적인 세 부담을 다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들이 함께 진행되면서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총선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 일부에 대한
증세는 가능할 수 있을지언정 나머지 세금 문제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세금 문제는 아주 예민하고요. 특히 이제 부가가치세 올린다 그러면 결국엔 또 국민 다수가 고르게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걸 피부로 부담으로 느끼죠. 네, 그러면 조세 저항은 더 세질 것 같고 특히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부자 세금은 깎아주는데 서민 중산층 특히 이제 직장인 유리지갑들한테 더 내라는 것이냐라는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정치권이 결단할 리는 없다. 박근혜 정부가 만약에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세원 확보를 증세 위해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리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전제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추자는 분이 있고 중부담 중복지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고부담 고복지 체제는 못 가지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부담 중복지라고 하는 수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뭐 딱 이게 기준이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복지와 높은 수준의 이제 이 조세 부담을 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그리고 적어도 부담을 더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세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특히나 이제 부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고루 부담을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 정도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 네. 그리고 소위 조세 정의에 대한 공감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네. 유승민 대표 체제 일주일인데요.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워낙 지난주 내내 격하게 진행이 돼서 뭐 집요하게 몇 가지 더 여쭤봤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이번에 유승민 대표가 당선된 것의 배경에는 비박계의 지원이 컸다. 원박 친박 뭐 이것보다는 그래도 새롭게 좀 당이 청와대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방식으로 당이 좀 주도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또 총선에 더 걸맞는 시스템 정비가 아니냐. 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유승민 대표 체제에서 좀 당내 계파 갈등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좀 하십니까? 지금 당내 계파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친박이냐 비박이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대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핵심 친박을 제외한 네. 나머지의 사람들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국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문제의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 있어서 당의 주도성을 가지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네. 당은 항상 청와대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저는 네. 친박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친박도요? 예. 무슨 얘기냐면 네. 청와대와 공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갈등이 빚어질 때에 외부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잘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당내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갖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그래요. 네. 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물론 청와대의 정치적 지지도가 아주 높다. 네. 이런 경우는 다르죠. 그런데 청와대의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음번 총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또 권력을 획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친박이건 비박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당이 주도성을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들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4년 전도 똑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정당의 일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네. 정부는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4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명박 청와대 정부에서 그 당시에 안경률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로 취임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정돈 의원, 저 쇄신파, 친박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청와대가 낙점하는 원내대표 안 된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났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막판에는 소위 이제 친박 뭐 친익 하릴 거 없이 네. 그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 체제로는 홍준표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하자고 합의를 본 거거든요. 네. 물론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재창당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탈당까지 한 거지만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그 당시로 보면은 친박 친이가 싸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쇄신파도 싸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책적 합의는 훨씬 더 빨라져요. 다만 이게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당의 혁신을 리드하는 그룹들이 있어야 되고 이 그룹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이 청와대에 대해서 냉철하게 정책 평가를 하고 소위 정책 입안 능력을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면 네. 그렇게 큰 갈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질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계속 싸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단계 아닙니까? 말로만 하고 실제 그러니까 아직 정책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의원총회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승민 대표가 자기의 안도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나 또는 원내대책회의 이런 데서만 논의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이 복지 수준에 대한 문제, 개별 그 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다 올려놓고 네. 의총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정책 의통이 많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실제 최근 새누리당 의총을 보면 정책 토론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눈치 보는 게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말하는 것조차 굉장히 그 부자연스러운 당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바꿔가야죠.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그 네. 분위기를 바꿔가야죠. 저는 심지어는 네. 의총을 일정 이상 안 나오는 사람은 다음 공천 때 우리 뭐 경선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경선 대상도 못 하려고 탈락시킨다 할 정도로 네. 세게. 그 실제로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그 의원들은 네. 의원총회에 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에 당에 이제 활력이 생기고 그런 논란에 대해서 언론에서 크게 부각시키겠지만 네. 아마 그래도 이 보수 진영을 걱정하는 뿐만 아니라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조차도 네. 새누리당이 저런 면이 있었네. 국민의 정책을 가지고 제대로 논의하네. 이런 공감들을 가질 거예요. 네. 뭐 남의 당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별로 이제 이 전당대회를 한 또는 새로운 대표가 출범한 컨벤션 효과를 못 얻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뭔 논쟁을 했는지를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만 굉장히 치열하게 뭔가 붙었구나. 그러면 국민들한테 감흥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만약에 구체적인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네.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말 세게 붙었는데 그러면 공감하죠. 저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혁신의 DNA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하지 않는데 네. 말만 가지고 혁신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 삶과 관련된 정책들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네. 그것이 이제 국민들은 정치권의 혁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맨날 서로 싸우고 뭐 네가 좋니 내가 좋니 이거 가지고는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싸우고 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노 비노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맨날 그 당파 싸움, 개파 싸움 하는 거에 좀 그 진저리가 처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논의하는 국회의원들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정책 토론도 거의 안 된다. 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누리당 안에 쇄신파들이 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사실 김무성 대표조차도 세게 얘기하고 그 이튿날 송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굉장히 눈치를 보는 이런 정치가 굉장히 오래되고 패턴화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새누리당이 혁신의 DNA를 가지면서 새롭게 변신할 수 있겠냐. 보수 혁신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그러면 새누리당은 혁신의 기운을 얻을 것이냐.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변하면은요. 네. 죽을 때 변해요. 네. 죽음을 알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민주당보다 높게 있지만 네. 하락하는 추세인 게 분명하고 유승민 대표에서 조금 올라갔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L자형으로 간다라는 게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변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저는 혁신의 저류에는 그게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대표 취임하면서 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부터 내가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승민 대표도 당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의원 전체가 그런 분위기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근데 유승민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의원들이 다수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아마 그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연대니 수요모임이니 또 민번 21의 출신 의원들이 지금도 현역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날이 풀리면 좀 모여서 네. 우리가 좀 당의 혁신을 좀 주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가 현역 의원이었으면 제가 열심히 만들려고 뛰어다녔겠죠. 근데 아직 지금 원외에 있다가 지금 간신히 복당한 처지여가지고 그런데요. 아마 그런 흐름들이 저는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봄이 되면 예. 그 새누리당 혁신의 기지개가 켜질 것이다. 어떤 혁신의 내용이 될지. 근데 일단 저는 좀 토론하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정치부 기자로 이렇게 볼 때 어딜 가면 토론이 없고 그냥 네 하는 분위기니까 참 재미없어요. 한국 정치 굉장히 재미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친이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행정부 시장도 하시고 하셨는데 자 회고록이 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구입은 했는데요. 네. 누가 보내줘가지고 워낙 두꺼워서 못 읽고 있고요. 네. 다만 그 언론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요약한 부분들은 다 읽었습니다. 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42살에 서울시 부시장으로 저를 발탁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료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 모셨으니까 상당히 모신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네. 그 개정판 초고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보셨어요, 기사요? 개정판 초고. 예. 네.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뭐 저자한테 동의를 받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저자의 동의는 없었겠죠. 근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회고록이 진솔하지 못했다. 진솔하지 않은 회고록을 왜 내셨을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걱정하면서 알려야 될 사실들을 알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지금 국민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왜 저러지 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참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 책에 뭐 이 책을 왜 지금 냈을까라는 시점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책의 컨텐츠가 상당 부분 자화자찬이거나 아니면 팩트가 틀린 오류가 많다라는 점들이 지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점에서 일단 왜 이 시점에 이 책을 냈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 전에요. 네. 지금 우리 장윤성 기자가 자화자찬 말씀하시니까 네. 어제 제가 어떤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네.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흔히 이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는 뜻으로 저희가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조선시대에는 자기가 그린 그림에 붙인 논평을 얘기한대요. 그리고 특히 자기 초상화에 직접 써놓은 글은 화산자찬이라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송시열 선생, 우암 송시열 선생이 그러니까 17세기의 사상계를 주름잡았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자화자찬, 화상자찬에 뭐라고 써놨냐면은요. 내 모습은 초췌하고 내라는 건 자기를 너라고 지칭한 겁니다. 네. 내 모습은 초췌하고 내 공부는 허술한 데다가 너는 쓸모없는 책벌레에 불과하다. 이렇게 송시열 선생이 자기 초상화를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세게 비판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도원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서 정도원 의원도 지금 집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참회록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선조들은 참회록을 진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도원 의원도 나는 정말 참회록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데 어떤 책임이 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또 계속 대통령이 실패하는데 구조적인 요인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면서 쓰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회고록이 의미가 있으려면 자신의 공은 역사로부터 평가받고 자신의 과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때 그 회고록이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장 기자께서 물어보신 것 저도 시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시점에 내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베이징에 가가지고 다오이다에 가서 원자바오 총리하고 얘기한 내용이라든지 유경이 처형당한 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라든지 또는 뭐 김양건 통전부 장관 관련 얘기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왜 공개하셨을까 이런 내용 이해가 안 가고 그 6.1제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 그 뒤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내가. 네. 그러면서 안다고 다 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장관이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남북 관계나 외교 관계 관련해서 이 정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참모들 시켜서 정리해 가지고 청와대에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굳이 회고록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얼마든지 남북 관계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면
그것은 그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그렇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사실. 그 42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권으로 발탁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잘 안 만나시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 독대를 한 거는 아마 2009년도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몇 명 의원들 모임에서 한두 번 본 적은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 뵌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서 단식할 때도 국회 오셨는데 안 들리시더라고요. 그 2009년 독대 때 직언하셨을 거 아닙니까? 직언을 했겠죠. 근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다만 저도 밖에서는 뭐 저나 정도원 의원이 주로 언론에 대고 많이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석들을 통해서 의견을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 또 몇 사람들이 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한두 달 간격으로 보고서를 낸 적도 있었고 사실은 정 급하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5인 파동이라고 해서 우리 이상덕 네. 부의장 공천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공천이 잘못되니까 지금 바로 선거가 어렵게 되잖아요. 네. 그때 그 당시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공천개혁 차원에서 다 안 주기로 했는데 예외가 딱 나오니까 그거는 은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이미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제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시점에 도달하니까 얘기를 한 거고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떻든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 거거든요. 네. 저희들이 직원을 했다 안 했다보다도 저희들이 직언을 한 것 그것을 내밀하게 했던 보고서를 통해서 했던 공개적으로 했던 그것에 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이명박 정부가 덜 실수를 하고 덜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면 저희들의 행위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결국은 떠들기만 하고 뭐 잘못은 잘못대로 갔다 이러면 뭐 저희들도 그 정부가 만들어지는 데에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들이 저는 반드시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출적 발언이라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최소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래도 직언도 하고 또 농성도 하시고 단식도 하시고 이런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내부의 혁신을 위해서 소통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좀 평가받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그조차도 없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직원이라는 것도 어렵지만 직원을 받아들일 수 있거나 또는 직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관정회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동양 정치 통치학의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읽었다고 그러고 이명박 대통령도 읽었다고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도 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관정회의 핵심은 위증이라는 사람이 당태종이 기분 나쁠 정도로 직언을 해요. 이 위증뿐만 아니라 그 당태종의 부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때의 당태종이 하는 일관된 얘기는 내가 간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이고 네. 그런 간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군주 통치자 네. 통치의 모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납관이라고 해서 그 중에 간언을 받아들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보면 저희가 정말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은
재위 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3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네가 틀렸어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사가 가능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후반기에 갈수록 잘 말씀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모들도 잘 얘기하기 어려웠고 이명박 대통령도 밖에서는 직원을 많이 했는지 몰라도 내부에서 얼마큼 직원을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청와대 안에서. 네. 지금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좀 더 심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 분의 이제 이 통치 스타일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우리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이 한계적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뭐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쓴소리 하는 거 참 듣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 쓴소리를 또 받아들이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치인이 폼만 잡고 내가 정관용요를 잘 읽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라 정관용요의 한 10%만이라도 내가 실천하겠다. 그러니까 나부터 내가 보좌관이 싫은 소리 하면 네. 속으로는 쥐어받고 싶은데 그래 내가 네 얘기 참조할게.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우리 정치 풍토가 직원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본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선 사회에서 사실은 그 치열하게 싸워서 시민 사회로 전환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에. 네. 그래서 소위 이제 지도자와 그 참모와의 관계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지도자가 역량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정상화되기 어려운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미래 정치를 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그런 리더십이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토론이다 결국은. 평상시에 여러 주제를 가지고 많이 대화를 토론을 하다 보면 네. 나하고 다른 의견 또는 나한테 기분 나쁜 토론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메르켈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르켈이 그런답니다. 어떤 현안이 발생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자기 입장과 관계없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중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쭉 듣는데요. 네.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토론들을 잘 안 해요. 정당 내에서도 안 하고 이렇게.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지도자조차도 그런 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정말 간언을 받아들이고 간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리더십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다만 이 정치 문화를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부터가 그런 이제 이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면 그러면은 이제 리더십의 모습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 대화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는 없어도 표정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직원을 하셨을 때 이명박 대통령 표정이 어땠습니까? 직원은 사실은 말미할 수밖에 없거든요. 초장부터 직원을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미에 했고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상당히 언짢아 하시는데 또 듣기는 다 들으세요. 듣기는 다 들으시고요. 그거를 당신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할 수 없는 문제죠. 직원한 내용이 관철이 됐나요 그때? 관철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뭐 벌써 개정판 준비 중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 지난 집권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이 그리고 또 진솔한 기록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고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번 회고록은 좀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고록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또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심각한 문제를 남긴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내리기도 하는데요. 의원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회고록은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왜 냈는지 모르겠는 회고록을 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의문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새누리당 쇄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좌절을 한 거거든요. 정치는 결과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탈당을 했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다시 이제 복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좀 더 치열하게 반성을 하고 이 새누리당의 이 혁신 그룹들이 정말 소중한 거라고 한다면 그거를 더 올바른 정치 그룹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도덕적이다는 것보다는 정말 유능해서 국민들에게 국가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치를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3년 전에 실패를 하면서 정치 휴지기를 가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 나름대로는 뭐 적지 않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욕심내지 말고 보다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정치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 그거를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네. 실제 새누리당 안에서 그 혁신 기운이 생기고 또 혁신 기운이 커져서 좀 보수가 혁신되고 또 진보도 혁신이 돼서 양측이 좀 혁신 경쟁을 하면서 국민 삶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운데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화되고 있다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그 점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정책적 구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민 정당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상대방의 정책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소위 이전에 있어서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도 깰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결국은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가 이제 뭐 진보다 또는 뭐 중도 좌파다 또는 뭐 보수 정당이다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좀 미래지향적인 국민 정당의 모습이 어떤 거냐. 네. 그래서 국민 정당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지금은 여전히 친박, 비박, 뭐 친노, 비노 이렇게 여전히 뭐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치부 기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국 정치 여전히 당파 싸움에 바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년 총선 1년 정도 이후에는 다시 국회에서 뵐 수 있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